그래서 오늘 후기 인상주의의 두 가지 경향. 읽었던 거 기억나요? 아니요. 아니요. 오케이. 자, 근데 우리가 미술 시간에 이 인상주의, 입체파, 야수파 이런 거 다 배웠던 거 기억나요? 네. 요거 아까 고2 애들 얘기했더니 다 알더라고. 세잔, 고갱, 고 너무나 유명한 사람들이라 잘 알길래 여러분들도 잘 알 거라 보입니다. 자, 그러면 천천히 재밌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9세기 말에 자본주의가 성숙되고 과학과 기계 문명이 발달함에 따라 유럽 사회 전반에 걸쳐 변화가 나타났대. 이런 시대상에 따라 사람들은 새로운 감성, 의식을 가지게 되었고 미술계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시작으로 볼 수 있는 게 후기 인상주의다. 그럼 여기까지 잠깐 정리하면 오늘 우리가 공부할 게 후기 인상주의의 두 가지 경향 그리고 세 사람을 공부할 텐데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지 등장 배경. 즉 후기 인상주의라는 게 왜 등장하게 되었는가. 그러면 우리 황 왜 등장했다고? 과학과 기계 문명 발달. 핵심 포인트를 잘 잡았어요. 즉 과학과 기계, 자본주의 성숙은 필요 없어. 자본주의가 성숙했으니까 당연히 과학과 기계 문명이 발달을 했겠지. 그래서 과학과 기계 문명이 발달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생활이 많이 바뀌게 되겠지. 그거에 대해서 후기 인상주의가 드러나게 된 거예요. 자, 그럼 후기 인상주의가 드러났는데 여기까지 포인트는 저거 하나고요. 그 다음 다시 갈게. 후기 인상주의가 몇 가지 경향으로 나타난다? 두 가지. 차이가 있으니까 두 가지로 나눴겠죠? 하나는 세잔처럼 과학의 발달을 가져온 이성을 신뢰하며 기하학적 형식주의에 관심을 가졌고, 다른 하나는 고갱, 고우처럼 기계 문명의 발달로 인한 물질 만능적 사회 풍조에 반발하며 상징적 정신세계나 정열적 감정을 표현하는 데 관심을 가졌던 경향이다. 그렇다면 크게 이 두 가지 경향을 누구와 누구로 나눴습니까? 세자. 세잔. 자, 세잔과 그 다음 누구랑 누구? 고갱, 고우로 나뉘었지. 이따가 세잔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해줄 건데 여기서 핵심은 이거야. 얘네가 후기 인상주의고 얘네가 등장한 배경이 요거라고 했잖아. 그럼 요거 짧게 얘기하면 내가 요거를 1이라고 할게. 이 과학과 기계 문명이 발달해서 얘네들이 후기 인상주의 나는데 이 1에 대해서 세잔은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세잔은 엄청 어마어마한 금수저예요. 금수저. 집안 자체가 아빠가 은행장이야. 은행장. 얘 돈? 당연히 과학과 기계 문명을 발달하면 좋지.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꿔요. 자, 고갱과 고갱은 그나마 플렉스한 삶을 살긴 했어요. 근데 뒤로 가면서 이제 무너졌어요. 그리고 좀 약간 자존심도 세고요. 하여튼 미술계에서 고갱은 상쓰레기라고 불러요. 개 나쁜 놈이라고. 이 새끼가 얘 죽였어. 말 그대로 진짜 이 둘의 만남은 만나선 안 될 만남이었어요. 절친이었지만 원수로 변한 두 사람. 재밌겠지? 자, 그렇다면 얘기했지? 고우는 애초에 평생을 불우하게 살았어요. 평생을. 고갱도 약간 끝에 가서 불우하게 살았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럼 어떤 관점을 가졌을까? 여기 써진 대로 부정적 관점.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야. 즉, 왜? 자, 그럼 이거 1에 대해서 1에 대해서 숫자로 하니까 좀 헷갈리네. 1에 대해서 긍정적, 1에 대해서 부정적. 그렇다면 세잔을 아까 정리한다면 이 긍정적인 관점에서 수학 시간도 끝났는데 기하학적 형식주의. 자, 기하학적 현실주의에 초점을 맞췄고요. 얘는 아예 정반대. 인간의 그런 정신세계, 감정 요런 거에 초점을 맞춘 사람이 됩니다. 자, 그럼 그 다음을 또 읽고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러한 두 가지 경향은 이 다음부터 들어 빛의 변화에 따른 시각적 인상을 그림에 담으려 한 인상주의의 한계를 서로 다른 관점에서 파악하고 각자의 방법으로 해결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 여기 봐. 후기 인상주의잖아. 그럼 인상주의 전에 게 있고 얘네가 나중에 등장했는데 그러면 인상주의의 그림 화폭이 마음에 들어서 등장했을까? 마음에 안 들어서 등장했을까? 마음에 안 들어서 뭔가 바꾸려고 나타난 거야. 즉 애초에 얘네는 인상주의에 뭐를 밝히며 들어가냐? 한계점을 밝힌다는 데는 동일해요. 그 한계점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너무나 요게 핵심 포인트야. 요것만 기억하면 돼. 빛의 변화에 따라서
빛이 막 변할 때마다 인상주의는 거기 하나하나 포인트를 다 줍니다. 그래서 이 빛의 변화에 따라서 시각적 인상만을 중시 여겨요. 인상주의가. 말 그대로 빛의 변화를 너무 신경 써요. 둘 다? 둘 다. 아니, 인상주의의 한계점이 이거라고. 인상주의 그리는 사람들의 한계점이 빛을 너무나 신경 쓴다는 거야. 그러니까 세장과 고갱과 고우는 너무 빛에 매몰돼서 우리가 그리려던 게 안 나온다. 다르게 그리자. 요렇게 등장하게 된 거예요. 됐어요? 근데 우리가 또 중요한 거 하나 얘기할까요? 우리 결론은 이거 그대로 낼까요? 안 낼 게 뻔해요. 말 그대로 그럼 여기서 우리가 추론해야 될 건? 그렇다면 뭐에 대한 설명 지문이 나올 수 있겠다. 인상주의에 대한 설명, 아니면 세자를 세분화해서 들어가는 거, 아니면 고우를 세분화해서 들어가는 거, 그렇게 설명이 나올 수가 있거든. 그렇다면 인상주의에 대해서 배경 설명을 조금 해준다면 인상주의가 왜 등장했는지 알아요? 자, 예전에 인상주의 배경 지식, 인상주의 전에 그림 세계는 어땠느냐? 말 그대로 이 인상주의를 정확히 알아야 이 후기 인상주의가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구나 라는 걸 알아요. 인상주의 전의 그림들은 국가에서 그림을 관리했대요. 그래서 국가에서 전람회도 열고 박람회도 열어요. 그럼 누가 좋아할 만한 그림을 그려야 돼요? 국가 관리들이 좋아할 만한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래서 옛 사람들은 이 그림에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냐면 교육적 목적을 담고 인상주의 전의 그림은 무조건 교육적 목표가 있어야 돼요. 교육적 목적을 바탕으로 그려진 그림들만 인정받는 그림이었어요. 됐어요? 그렇다면 교육적 목적을 가지고 어떤 소재들을 갖고 그렸냐? 역사적 사건, 아니면 그리스 로마 신화 등등등. 그만 쓸게요. 요런 그림들만 인정하고 살았던 거야. 됐어? 그런데 이 인상주의 화가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누가 나오느냐? 우리는 저런 거 싫어요. 종교, 역사 이런 거 말고 그냥 그리고 싶어요. 해가지고 이 모네라는 사람이 정말 유명해요. 난 이 모네라는 사람의 그림도 나올 것 같긴 한데 이 모네와 드강과 세잔이 모여서 여기서부터 이제 세잔이 같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모네와 드가와 세잔이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전시회를 열어요. 요런 그림 그리지 말자. 우리 풍경 그리자. 해가지고 모네가 최초로 그린 그림이 인상주의 얘가 시작을 열었다라고 하면 돼. 인상 해돋이. 그러니까 해돋이의 인상을 그리겠다 해서 풍경을 그려요. 그래서 요 가운데 해가 딱 비치고 여기 강물이 요렇게 펼쳐지면서 이 색깔이 쫙쫙쫙 비치는 이 색의 오묘함, 빛의 변화를 그려냅니다. 모네가. 제목이 뭐라고? 인상 해돋이라고 했지? 그러면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전 화풍을 따르고 있었겠지. 됐어? 그래서 요걸 그려냈는데 수많은 비평가가 루이질이라는 비평가가 뭐라고 했냐면 적당 걸. 이 그림 뭐네? 아이고. 이 그림 뭐네? 이 그림 뭐네? 진짜 제목처럼 뭐다? 인상적이긴 하네. 해서 인상주의 학파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들은 빛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 인상적인 그림들, 즉 풍경에 집중하는 그림들. 그래서 니들은 이거 기억해. 인상주의는 풍경화, 정물화, 즉 교육적이지 않은 것들, 요거에 초점 맞춰서 그림 그리는 애들이 인상주의 학파예요. 그전 그림들이 사건이나 사실이나 이런 걸 그렸더라면. 이해됐어요? 자, 그럼 요 정도 이제 우리가 세잔이 그렇다면 어느 쪽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럼 세잔은 이제 서연씨, 얘가 주로 그렸던 건 이런 게 아니라 뭐 그렸다고? 정물화를 주로 그렸어. 오케이? 자, 그럼 우리 이과 서연이한테 물어볼게. 우리 역사를 바꾼 사과가 뭐가 있을까요? 유탄, 만류인력에 바친 사과죠. 그리고 또 우리의 문화적 혁신을 가져왔던 게 선악과, 기독교에서 말하는 선악과, 그리고 이 세잔의 사과예요. 이 세잔은 완벽한 사과 덕후예요. 대부분의 그림, 대부분 작품이 다 사과예요. 이 사과에 초점을 맞춰야 돼. 자, 거기 한 장 걷어봐. 그림 있을 거라마. 사과만 많이 그려놓은 거, 그 동그라미 다 사과예요. 오렌지도 있는데. 그렇지. 그렇지. 근데 거의 다 사과 그랬어. 거의 사과. 알았어, 미안. 사과합니다. 자, 오렌지도 있다는 거 몰랐기 때문에 사과합니다. 자, 그럼 우리 세잔 공부하러 갈게요. 세잔. 자, 세잔 하면 니들은 그걸 알지. 얘 별명이 뭔지 알아요?
몰라요. 현대회화의 아버지라 불려요. 미술계에서 얘가 현대회화의 시작점인 아버지라 불려요. 됐어요? 그래서 미술계의 현대회화의 아버지는 누구다? 세잔이에요. 세잔. 오케이? 그리고 또한 국현의 좌우명이기도 해요. 하루에 꼭 세 잔. 세 잔만. 네 잔 이상 먹지 말자. 세 잔을 지키자라는 좌우명. 나에게 좌우명을 심어준 중요한 사람입니다. 자, 세 잔 얘기합니다. 인상주의가 아까 얘기했듯이 비세변화 또 얘기해요. 비세변화에 따라 대상을 너무나 변화무쌍하게 제시하고 눈으로만 세계를 파악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럼 이 문제점은 공통적이니까 쓸 필요 없어. 인상주의를 비판했다고. 그는 빛의 표면의 변화에 의해 대상 표면의 색이 변한다 하더라도 입체적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고 봤고 감각에 의한 경험과 기하학적 원리를 결합하려고 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끊고 결론적으로 세 잔은 요거 기억하면 돼. 입체파의 선두예요. 입체파. 모든 걸 입체적으로 그리려고 했던 선두주자입니다. 그 말 그대로 이 사람이 비판했던 게 뭐라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빛의 변화에 따라 물질이 변하는 것. 이 기본적인 물질이 변한다는 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즉 빛의 변화를 중시 여기지 않은 게 세잔이에요. 됐어? 자, 그렇다면 요거에 대해서 빛의 변화에 따라서 이 인상주의가 입체적 구조를 막 변화시켜 놨거든. 그랬더니 세잔이 아니야. 절대 입체적 구조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입체적 구조는 변해서는 안 된다 라고 주장하면서 말 그대로 내가 평상시에 봐온 거. 자, 이게 아무리 빛이 들어가서 여기 그늘이 생기든 뭐가 생기든지 간에 이게 뭐라는 건 안 변해요. 동그라미 구라는 거 변해 안 변해? 안 변해요. 아무리 빛을 이렇게 쪼개든 이렇게 쪼개든 간에 얘가 구라는 건 변치 않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면 뭐가 돼? 원통이 되죠? 원통이라는 것도 안 변해요. 그래서 얘가 중시 여겼던 게 그 원을 너무 좋아했어. 그래서 입체적 구조, 즉 감각에 의한 경험 플러스 정리한다면 감각 경험 플러스 내가 알고 있던 그 감각 경험과 기하학적 원리, 이 두 가지만으로 우리는 그림을 접근해야 된다라는 게 되겠지. 자, 그럼 기하학적 원리가 뭐냐? 얘가 좋아했던 게 이제 원기둥, 원뿔. 그림 보면서 이따 설명해 줄게. 원기둥과 원뿔과 모든 것들은 구로 환원돼야 된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이 기하학적으로 환원이 돼야 된다. 바꿔줘야 된다. 그걸 바탕으로 그림을 그려야 된다. 이해됐어요? 그럼 내가 이거를 묘사해서 그릴 거야. 그럼 뭐를 바탕을 두고 이 그림을 그릴까? 원기둥을 바탕으로 이 그림을 그려낼 거야. 그래서 얘가 무슨 덕후라고 할까? 사과 덕후라고. 왜? 사과는 전형적으로 이걸 다 그려낼 수가 있기 때문에 사과를 주로 그렸던 것이고. 자, 졸립니까? 다 피곤해요? 저도 그래요. 자, 그러니까 힘내요. 그의 그림, 사과와 오렌지가 있는 용어는 인상주의 그림에 비해 트래킹 단단해 보인다. 이게 세잔의 핵심이야. 즉 얘가 추구했던 건 인상주의 거를 그대로 가긴 하나. 여기서 잘 봐. 이거 바뀐 게 아니야. 얘 또한 후기 뭐라고? 인상주의야. 얘도 인상주의 한 사람이야. 그래서 세잔하면 단단한 인상주의를 그려내겠다 이거예요. 세계에 의해 변하면서 이렇게 까칠까칠한 게 아니라 정말로 단단한 인상주의를 그려내겠다. 그리고 이 세 장 관련해가지고 지문이 정말 많아요. 내가 나중에 문제 다 뽑아줄 텐데 요 세 장 비문학만 3개, 4개가 있어요. 이제까지 모고에 출제됐던 게. 그거 활용할 가능성 커요. 그러니까 오늘 이 수업 잘 들어야 세 잔의 그림 형식을 이해하고 거기서 말을 너무 어렵게 하더라도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어. 그냥 지금 첫 번째 포인트는 얘는 전부 다 원기둥 원뿔 구로 환원해서 그렸다라는 거고 이제부터 세 잔의 그림 특징을 설명을 좀 할게.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세잔은 집안이 잘 살았다 못 살았다? 잘 살한 금수저 집안이라고 했지. 그래서 약간 취미식으로 시작했어요 그림을. 그래서 취미식으로 시작을 했는데 얘가 많은 것들 공부도 많이 했어. 얘 법학대학 다니다가 그냥 그만뒀어. 지가 그림 그리겠다고. 아버지가 은행장 물려받으라고 했는데 나는 그림을 그릴 것이요 라고. 그리고 니들이 세잔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모르는데 이 세잔이라는 사람이 짝짝짝짝 사과 그린 그림 그거 얼마일 것 같아 대략? 몇 억? 몇십억. 몇십억? 내가 2,600억에 거래됐습니다. 미쳤네.
즉 세잔의 그림 한 장이 2,600억에 거래되는 사람이에요. 네네. 지금 니들은 그 사람의 2,600억짜리 그림을 그린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고우요? 고우 그림 작품 수는 셀 수가 없답니다. 너무나 많이 그려서. 시중에 알려진 것만 몇천 장이 있어요. 그 그림 장당 1,000억이에요. 그리고 지금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고우가 평생 살면서 자기 그림을 딱 한 번 팔았거든. 한 번도 못 팔았어요. 그때 팔 때 그 그림 값이 20만 원에 팔았어요. 고우 살아생전에. 그게 지금 루브르 박물관에 있고요. 그게 만약 시중에 풀린다라면 치환상 불가능. 이제까지의 미술계의 모든 게 뒤바뀔 금액이 나올 거라 그래요. 헐. 어. 사지. 1,000억 정도의 수준이 아닐 거라 그래요. 지가 돈 많은 거 알고 있어. 혜정아 생각해봐. 딱 너같이 그냥 이 통장에 1조가 세잔 있어. 그림 사과 오렌지 딱 걸려 있어. 그럼 누군가 딱 눈에 와. 아, 2천 집값을 뛰어넘는 찐이야? 2,600억짜리 그림이 여기에 찐이네. 붙여져 있는 거야. 2,600억짜리 그림이. 혜성이 짜증나요. 자, 그래서 이거 정말 잘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선생님이 정말 그림을 못 그리기 때문에 요거를 읽고 잠깐만 설명할게. 자, 여기서 잘 들어야 돼. 입체적 형태, 단단해 보이는데 이것은 그가 인상주의에서 주로 사용한 잘게 쪼갠 색점들 대신 넓은 색면들로 입체적 형태, 이건 필요 없고요. 일단 입체적이라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 설명 잘 봐. 세잔이 사과, 오렌지, 꽃병, 식탁보 등을 원기둥, 원뿔, 구 같은 기하학적 형태를 염두에 두고 나타냈기 때문에 화면이 꽉 찬 느낌을 준다. 그런데 그림 안에서 이상한 상황도 발견돼. 꽃병이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고 꽃병 왼쪽에 오렌지 담은 그릇은 꽃병이나 식탁보와의 관계에서 홀로 떠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는 거야. 그림을 잠깐 봤으면 좋겠어요. 그림을 잠깐 본다라면 아주 간략하게 그려준다라면 여기 비스듬하게 해서 언제 떨어질지 못하게 사과들이 이렇게 놓여져 있고요. 이 옆에 오렌지를 담은 거는요, 요렇게 해가지고 딱 맞게끔 오렌지들이 쌓여 있고요. 그리고 여기 식탁보가 요렇게 위로 걸쳐진 느낌이며 여기서는 또 물병 하나가 요렇게 있겠죠. 여기서 봐야 될 게 여기에 완벽한 기하학적을 넣었다라는 게 요거 완벽한 구의 모습을 본다고요. 여기서는 이제 원기둥, 원뿔의 모습을 요렇게 만들어내고요. 요건 원뿔을 뒤집어 놓은 거고요. 요거는 이제 원기둥의 모양을 요렇게 본따서 그림 안에 다 배치를 해 놓은 거예요. 세잔이. 됐어요? 이 모든 게 요걸로 환원이 돼야 돼요. 다 바꿀 수가 있어야 돼요. 이걸 바탕으로 그림을 그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꽉 찼어요. 도형들로 꽉 찼죠? 여기서 핵심을 얘기할게. 거기 봐. 꽃병이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지. 왜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느냐? 말 그대로 여기의 그림은 이 세잔의 입장에서는 자, 아까 전에 우리 유선이랑 얘기하면서 우리 유선이가 미술을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막 잠깐 물어봤었는데 유선이가 저딴 그림은 절대 그릴 수가 없어요. 지금의 우리의 눈으로는. 맞아요. 이 그림은 말 그대로 그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실제 지금 우리 눈으로 보이는 그림이 아니에요. 왜요? 여기서 예를 들어 요거는요 위에서 본 시점이고요, 요건 앞에서 본 시점이고요, 요건 옆에서 본 시점이 돼요. 얘는 모든 시점을 다 살려서 그립니다. 이해됐어요? 즉 원래 인산주의 학파가 이 가운데 뭔가 사물에 초점을 맞추고 원근법을 바탕으로 그렸다라면요, 얘 원근법 다 무시해요. 그냥 위에서 본 거, 앞에서 본 거, 옆에서 본 거 이렇게 그립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럼 거기 체킹 포인트 쓰고 갈게요. 얘 그림의 특징은 이 각각의 물체에 일일이 다 집중합니다. 하나하나 다 집중을 하며 그려요. 이렇게 각각의 물체에 집중하다 보니까 원근법을 지킬까요? 원근법을 무시할까요? 원근법을 무시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세잔의 그림은 철저하게 원근법을 무시합니다. 그럼 원근법을 무시하기 때문에 아까처럼 삐뚤어져 보이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즉 원근법 무시의 효과는 안정감이 떨어져요. 그 그전 그림들이 그렸던 안정감이 세잔의 그림에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다시 원근법을 지키고 안정감을 지키게 그리려면 무슨 시점으로 그려야 돼? 하나의 대상에 초점을 맞춰서 그려야겠지? 이게 이제 단일 시점이라 그래. 원근법을 지키고 안정감 있게 그리려면 단일 시점. 그럼 이 단일 시점으로 그렸던 게 누구였을까? 얘네 전 애들. 이해돼서? 즉 인상주의 애들.
후기 인상주의 애들이 원근법을 지키며 안정감 있게 그려냈어. 하지만 세자는 그게 싫어. 나는 단일 시점을 뭐 하겠어? 지키겠어? 거부하겠어? 거부하겠어. 그래서 세자는 각각의 물체에 집중했다. 그리고 단일 시점이 아니라 다시점으로 그렸어요. 요 시점, 요 시점, 요 시점을 다 활용하는 다시점으로 그렸습니다. 그러면 다시점으로 그리니까 지금으로 따르면 저게 뭔지 알아? 3D야, 3D. 요렇게 본 거, 요렇게 본 거, 요렇게 본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얘가 무슨 파다? 그래서 입체파라 불리는 거야, 세자는. 입체적 그림을 그렸다. 근데 지금 보면 진짜 못 그렸거든, 그림 자체가. 이게 왜 이게 2,600원인지 절대 이해를 못 할 거야. 이걸 누가 돈 주고 사냐 이거야. 이렇게 못 그린 걸. 하지만 얘가 시도했다는 거지. 그림의 틀을 바꿔버렸어. 얘로 인해서 누가 탄생했는 줄 아나요? 이 세잔의 이런 그림의 영감을 받고 누가 진짜 미술계의 대혁신을 갖고 하는 줄 압니까? 이 세잔의 맞아요. 피카소가 이 세잔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피카소의 그림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나가 우리 애기 좋아. 자, 요렇게 해서 다시 마무리. 요거까지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 또 그 밑에 사과를 담은 접시도 금방이라도 그 안에 사과들이 막 굴러 떨어질 것만 같아. 이것은 세잔이 원근법을 사용한, 여기 나왔지? 종전의 화법처럼 어떤 하나 대상의 시선의 중심을 두고 다른 대상들을 통일시켜 나타내지 않고 각각의 물체를 충실하게 묘사했기 때문이다. 원근법이 우리의 시점과 시선을 중심으로 하면 안의 통일성 이룬 방법이라면 세잔의 그림에는 대상이나 물체, 거기 써놓을게. 각각이라는 말이 꼭 들어가야 돼. 각각의 대상, 각각의 물체에 다 초점을 맞춰요. 각각의 대상 물체에 중심 두고 공간을 구성하는 방법이 적용된다. 그 결과 세자는 빛의 변화에 따른 시각적 인상을 그린 데 초점을 맞춘 인상주의 그림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거 밑줄만 크고 끝나자 기하학적 사유를 통한 물체의 이해를 형상화해 그림 안에 입체적 구조 되살려놨다. 그래서 기하학적 입체가 이 세잔의 그림에서 나타나게 되었다. 그래서 세잔에 대한 정의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누구랑 누구? 고갱과 고우가 되겠지. 그럼 한 줄 읽고 정리 들어갈게. 고갱과 고우는, 그리고 얘네가 왜 이렇게 그렸는지를 알아야 돼. 고갱과 고우 그림은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한데 두 개 놓고 보면 이게 고우 건가 고갱 건가 헷갈릴 때 그걸 찾는 것도 좀 중요한 포인트. 고갱과 고우는 인상주의가 빛의 변화에 따른 세계 변화를 나타내기 위해 지나치게 기교 위주로 흘려버렸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인상주의 그림에는 정신적 것이나 감정 표현이 결핍되었다고 보았고 그 결핍된 것들을 자신의 작품에 넣으려고 했답니다. 그럼 3번 이제 누구와 누구에 대한 설명? 고갱과. 그래서 내가 이 학파를 외우라는 거야. 세잔 무슨 파? 입체파. 고갱 무슨 파일까요? 맞아요. 얘 그림은 정말 야수예요. 야만스럽습니다. 원시스럽습니다. 그래서 고갱의 그림을 진짜 함축할 수 있는 건 야수파예요. 그러면 고우 무슨 주의였죠? 표현주의. 어우, 신수아 너무 되게 좋은데? 어우, 어우, 진짜 좋은데요? 이 공통점은 있습니다. 즉, 인상주의를 뭐 했다는 거? 비판했죠? 그럼 얘네 셋의 공통점은 너무나 뭐의 변화를 보고 있다라는 게 비판 대상이었어. 빛의 변화. 그러니까 이 빛의 변화를 그려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 전에 빛의 변화를 그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뭐 위주로 그리느냐? 기교를 그린다는 거야. 기교. 그러니까 그림을 예쁘게만 보이고 싶은 거야. 이 빛을 예쁘게만 막 포장하고 싶은 그런 기교를 부린다는 거야. 그렇게 기교를 부리다 보니까 아이고 그 그림 안에 담겨있는 인물의 정신이나 감정 이런 것들이 너무나 결핍되어 있는 그런 그림들이 그려져서 안 되겠어. 자, 그럼 고갱부터 빠르게 정리를 한다면, 자, 제시된 고갱의 그림 아름다운 안젤라는 정신적 가치나 인간 내면의 느낌을 담은 작품으로 볼 수 있다. 십자가 목걸이를 건 부르타뉴 지방의 소녀가 원 안에 있어요. 그리고 밖에는 페루의 원시 종교를 상징하는 조각상과 배경이 보입니다. 고갱은 이 그림에서 이게 포인트야. 기독교와 원시 종교를 정말 많이 묶었어. 얘 그림들이. 기독교 신자와
의 소녀와 원시종교 조각상을 원으로 분리시켜 서로 독립적인 것처럼 보이겠지만 종교적 신비감을 주는 파랑색이 원의 안팎을 연결하고 조화를 이루겠다. 서로 근원이 다른 기독교와 원시종교이지만 물질적 풍요보다 정신적 가치를 강조하고 숭배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였다. 고갱은 이런 그림을 통해 미술을 배워서 익힐 수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 느껴서 나타내야만 하는 것임을 드러냈다. 지 실력 부족하니까 그런 거면서 고갱은 원시적 느낌을 주는 강렬한 색채, 여기 체킹 원시 강렬 색채야. 자유로운 형태를 통해 인간의 생각과 영적인 것들을 표현했고 이것은 야수파에 영향을 끼쳤다. 자, 그럼 고갱 아주 짧게 정리할게요. 왜요? 난 고갱이 싫거든요. 자, 고갱을 아주 짧게 정리한다. 아, 요거 얘기합니다. 이 둘의 만약에 그림의 스타일이 나온다라면 얘네 둘이서 영향을 받은 게 있어요. 둘 다 똑같이. 그래서 이 그림 스타일이 똑같은 거야. 그때 당시 1900 얘네가 살던 시대에 일본이 이제 대급 변화를 일으킵니다. 경제 부흥 활동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일본식 그림이 유럽으로 전파가 됩니다. 근데 우리 일본식 그림의 대표적인 게 뭐냐? 걔네는 윤곽선이 뚜렷해요. 만화 알지? 만화. 그래서 일본이 아직도 만화로 세계를 먹는 거잖아. 그때부터 만화식으로 일본 그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뚜렷한 윤곽에다가 그 다음에 색감 표현들을 일러스트 같이. 그래서 이 고갱과 고우가 그 그림들을 다 따라해요. 그래서 내가 이걸 왜 얘기하느냐? 이 둘의 공통점이 정말로 뚜렷한 윤곽선을 바탕으로 그림을 그린다는 거. 뚜렷한 윤곽선을 바탕으로 윤곽을 잘 살리지만 단순해요. 그림 자체가 윤곽만 잘 살리다 보니까. 그래서 강렬한 원시주의 화법이라는 거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강렬한 색감을 활용하고 뚜렷한 윤곽선, 강렬한 색채, 이런 식으로 원시주의 화법을 그려냈다. 그래서 이 원시주의가 뭐냐? 정말 우리의 정신적 가치, 인간 내면을 담은 작품을 그렸다라는 게 되겠지. 자,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빈센트 반 고흐, 제일 불쌍한 인물이죠. 자, 일단 고흐에 대한 설명. 고흐는 기계 문명의 발달이 종교나 도덕 같은 정신문화를 황폐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했대. 그래서 그는 그림을 통해 인간의 마음이 향하는 무한하고 영원, 이걸 잘 들어. 아까 고개는 약간 어둡다 그랬잖아. 그림 자체가 종교적인 색깔이 원시적인 색깔이 있기 때문에 약간 어둡고 좀 박력 있어. 근데 얘는 마음이 너무나 여려. 그리고 너무나 소심해. 그리고 그러니까 원하는 거, 무한하고 영원한 것에 대한 갈망, 그 갈망이 달성되기 어렵기에 겪을 수밖에 없는, 지금 나는 이러고 싶은데 이걸 못하니까 또 고통과 번뇌, 갈등, 이런 게 그려. 그래서 별이 에는 밤, 별이 빛나는 밤 알지? 동글동글 그려놓은 거, 그런 그림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옥수수밭과 삼나무는 고흐의 그런 성향이 잘 나타나는 작품 하나야. 하늘을 향해 찌를 듯이 솟아오른 삼나무 끊고, 이게 지향점이야. 얘는 그걸 원했던 거야. 하늘로 향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이 그림에 그려냈고, 그가 평생 추구했던 무한하고 영원한 것에 대한 갈망을 표현했고, 거칠고 구불구불한 선들로 묘사된 옥수수밭과 주변 나무, 이건 어쩔 수 없이 드러난 고흐의 뭐가 돼? 내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과 번뇌의 감정을 나타냈다. 그리고 내적 갈등 때문에 격앙된 심리 상태를 삶과 하늘의 어두운 형태와 색채로 형성하였고, 고흐는 외부 세계의 객관적 재현을 거부하고 개인의 내면과 감정을 체킹 정열적 생동감이야. 얘는 정열적이고 생동감 있게 묘사했다. 그는 유동적 느낌을 주는 색채 분할, 붓자국이 제대로 드러나는 강한 필선 등을 통해 정열적 감성을 담아내는 표현의 선두주자가 되었다. 그래서 고흐 짧게 얘도 정리한다라면 요렇게 아주 짧게. 자, 고흐는 결국 고통과 번뇌와 갈등이 많았던 인물이고요. 고통, 번뇌와 갈등, 요게 많았고요. 이게 많다 보니까 있는 그대로의 외부 세계에 객관적인 그러한 재현을 거부했어. 객관적으로 보이는 거 싫다. 말 그대로 뭐 안에 있는 그런 걸 담고 싶다. 이 객관적인 것을 포기하다 보니까 말 그대로 자신의 그 내면 그리고 감정, 요거를 조금 더 정열적이며 생동감 있게 그려내고 싶었다라는 게 되겠지. 그래서 고흐 자체는 약간 내면적 감정을 정열적 생동감을 그려내고 싶었다라는 거.